지금부터 2025년 실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이 현장과 온라인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 직접 자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의 실패 세미나는 카이스트 실패학회에 맞춰서 특별히 AIX 실패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실패 세미나를 하면 사전에 참여자들한테 사전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유독 그 참여자분들이 연사에 대한 질문보다는 왜 AI와 실패를 연결해서 이 세미나를 기획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AI가 실제로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지금 무엇이 어디까지 변화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패연구소는 우리가 새롭게 마주하게 될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마주하게 될 실패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 저희가 좀 결론을 내린 건 그 실패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그 해답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인간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장 깊이 풀어줄 두 연사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카이스트 전산학부 및 김재철 AI대학원 김주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주호 교수님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 AI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계시고 전산학을 넘어서 인문사회 분야의 통찰을 접목해 사람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벽한 AI 시대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김주호 연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공학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실패와 AI를 엮는 이 굉장한 참신한 시도에 초대를 받아서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런 주제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나 철학을 말씀드리기에는 또 이제 그 정도의 내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전공자나 이런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저는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컨셉을 생존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깊이 있는 통찰도 좋지만 이런 지금 혼란스럽고 앞으로 큰 변화가 닥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생존의 마인드로 어떤 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할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또 인간 AI 상호작용 분야인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기술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어려운 점의 하나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진화도 굉장히 늦고 바뀌지 않는데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호작용에서 실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상호작용을 만들기도 어렵고 사람도 실패하고 기술도 실패하고 굉장히 그런 좀 실패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수업을 하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던 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실패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하고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제 AI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적 키워드 하나가 이 추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챗GPT에 들어있는 AI 모델들은 이제 추론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챗봇 이라서 우리가 해줘 하면 그냥 단답으로 답을 해주는 그런 챗봇을 넘어서서 최근에 이 추론 모델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쪼개서 깊이 있는 추론을 해나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론적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기가 약간 터득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결과를 봤을 때 수학이라든가 프로그래밍, 과학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정말 이 최고의 사람의 수준에 이제는 도달했다. 아니면 이제 곧 넘어선다 정도의 수준에 이제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 올 여름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제미나이이죠. 제미나이에 탑재된 이 딥싱크라고 하는 이 추론 모델이 이제 수학 국제 올림피아드에 이제 금메달을 따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2025년을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보면 저는 약간 이 크로스가 일어나는 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런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만이 아득히 잘해오고 기계가 거의 못 해오던 영역이 점점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다가 약간 이제는 크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기계의 역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뭐 수학이라는 하나의 예를 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크로스 그래프가 또 다른 관점에서도 요즘 종종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하나의 크로스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정말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데이터 센터와 사무실의 건설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산업 시대에는 공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때 이제 기업이나 핵심 가치가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이제 사무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비싼 땅에 가장 비싼 건물에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식 노동자들이 이제 그 가치를 창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 AI가 일하는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그게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 수많은 그 GPU들, 그다음에 데이터 속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해서 복잡한 일들을 아까 그런 수학 문제를 푼다든가 우리 현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해나간다든가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투자가 이제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노란색 그래프가 데이터 센터의 투자 비용인데 이게 또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크로스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이 그래프는 컨텐츠를 누가 만드는가. 온라인상에 우리가 보는 컨텐츠들 있죠. 뭐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기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드디어 이 온라인 컨텐츠의 생성에 있어서도 AI가 사람을 이제 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컨텐츠의 이제 반 이상은 AI가 생성한 컨텐츠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그래프가 가장 좀 놀라웠습니다. 제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 10%, 20% AI가 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나온 결과들을 보면 이게 이제 5대5가 되는 거죠. 이제 그나마 뭐 위안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검색 엔진의 상위에 랭크가 된다든가 아니면 AI가 뭐 보고서를 쓰고 할 때 이렇게 꼭 그 인용을 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사람이 만든 컨텐츠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정말 온라인 상에서도 사람만이 컨텐츠를 만드는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생성에 있어서도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사람이 해오던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좀 침범해오고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좀 기술적 배경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술이 잘 될까? 그래서 뭐 복잡한 기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이게 저는 이제 기계에서 약간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기술 요소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이 학습 알고리즘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뭐 인공신경망, 요즘 딥러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가 그 안에서 어떤 패턴을 학습하고 새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뭐 생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죠. 이제 그럴 때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뭔가는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알고리즘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오늘 주제랑 연관을 시켜보면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한번 예측을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처음이니까 맞지가 않겠죠. 그럼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오차를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벌어졌구나. 그러면 조정을 해서 오차를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 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작업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 여러 가지 이 학습 알고리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만드는 여러 가지 학습 알고리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람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굉장히 정답의 한계를 보고 죄송합니다. 정답의 한계를 보고 이렇게 쭉쭉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실수나 실패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쭉 나아가는데 이 경우에는 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양한 것들을 탐색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의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약간은 흔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좀 넓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탐색을 하는 게 이제 좋은 학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AI는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해 나가면서 하는 거죠. 수천 수만 번의 실패를 딛고 답을 찾아 나간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AI가 잘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반복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데이터인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을 할 수 있는 이 컴퓨팅 자원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사람으로 치환을 해본다면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틀려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예제 문제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팅 자원은 이런 걸 수천 수만 번 할 수 있어도 누군가 전기세를 내주고 GPU를 사줄 수 있는 이 컴퓨팅 자원이 갖추어진다. 그래서 잘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AI가 이렇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기술은 이 추론 모델,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론 모델에 들어가는 요즘 굉장히 핵심 핫한 기술 키워드가 바로 이 강화학습이라는 겁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강화학습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우리가 보통 이런 그 거대 언어 모델, 생성 AI, 뭐 챗GPT 이런 이제 모델들을 만들 때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좋은 그 정답의 유형들을 다 손으로 짜서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인터넷상의 모든 텍스트를 긁어서 GPU를 막 수만 대 해서 데이터 센터에 넣어서 몇 달 동안 수천억을 들여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모델은 사람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해주진 않아요. 되게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상담을 하면 상담하는 톤으로,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 보고서 톤으로 해주는 걸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제를 다 짜줍니다. 상담할 때는 이런 식의 톤이 좋아 라고 짜줍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또 해가지고 AI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유형의 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올 초에 이제 딥시크 기억나시죠? 그 중국의 이제 AI가 나오면서 약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일이 사람이 다 알려주는 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좀 스케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딥시크에서는 우리는 강화학습을 써서 그런 것들을 다 예제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인지 아닌지 아니면 과정이 잘 담겼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인센티브만 잘 설정을 해주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인센티브만 설정해주고 얘가 그거를 수천 수만 번 풀어가면서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스스로 배워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이 예제를 다 매뉴얼하게 짜서 주지 않아도 얘가 배워나가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은 답일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이제 뒤에서 왔다가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단계별로 다 알려주고 예제를 다 짜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계별로 잘 접근을 해봐라 라고 추론을 유도한 다음에 인센티브만 잘 주는 겁니다. 정확하면 점수를 많이 줄 거고, 형식도 그 생각의 과정이나 문제풀이 과정을 잘 쓰면 점수를 많이 줄게 라고 하면 얘가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틀린 거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 점수를 잘 못 받겠죠. 답도 틀렸고 과정도 틀렸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얘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시도들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설명도 좀 더 해보고 답도 다르게 써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천 수만 번을 하다 보니까 같은 문제를 수천 수만 번을 푸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 생각의 과정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치면 이 문제 풀이 과정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문제를 더 잘 풀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추론을 해나가면서 얘가 혼잣말을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긴 겁니다. 단답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과정을 이렇게 글로 남겨요.
그래서 AI가 실제로 뭐 보고서를 쓰는 작업을 주면 요즘에 이제 AI가 이 중간 과정을 말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자율적으로 이런 소스가 내가 보고서에 넣어야 할지 안 넣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 추론 중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선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재밌는 내용이 나오면 막 감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Gee, that's interesting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아니 대체 왜 AI가 혼잣말을 하는데 저런 말을 굳이 넣어야 되나? 이게 뭐 오픈 AI의 개발자들이 이런 걸 재밌으라고 넣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 얘가 문제를 잘 풀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넣었더니 문제를 더 잘 풀더라.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딥시크 논문에 담겨 있는 사례인데 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 가운데 빨간 글씨로 보이시는 잠깐 한 다음에 여기서 자기가 아하 모먼트가 왔다.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 요거 이제 기억해 둬야 되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천 번 문제를 풀다가 뭔가 이 중간에 이렇게 갔더니 이게 뭔가 좀 뚫렸다라고 해서 이거를 스스로 이제 기억하고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독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이걸 발견하고 너무 신기해서 이거를 정말 이제 논문에 사례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이제 뭔가 깨달음이 오면 그 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나름의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기계는 그거를 뭐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점수를 더 잘 받고 거기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 약간은 이런 것들이 창발적으로 발현이 되고 좀 얻어 걸리는 그런 건데 결국 이제 우리는 이런 강화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역량을 끄집어내는 기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랑 강화학습이라는 이제 이 인공지능의 좀 중요한 이 두 가지 학습 기법이 학습 알고리즘이 이렇게 저는 좀 실패를 통해서 AI가 점점 더 정답과 완전한 답에 다가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술 얘기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정말 어떤 유형의 작업까지 할 수 있는가? 정말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AI가 점점 더 올라오면 이제 내 직업이 위협받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학생분들은 뭐 취업을 할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 최근에 또 이 신입들을 잘 안 뽑는 성향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왔는지 보는 이제 연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한 작업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2022년 여기 맨 밑에 GPT 3.5라고 돼 있는 게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AI는 인간 전문가가 한 몇 분 정도면 할 수 있는 일 수준만 얘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 수준으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 뭐 GPT-5 이런 거는 이제 2시간을 넘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 전문가가 2시간 넘게 걸려서 해야 되는 작업이랑 비슷한 수준의 작업을 이제 AI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앞서 나가는 모델이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고요. 2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AI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길이가 이제 7개월마다 2배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내년 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4시간, 8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냥 하루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죠?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정도의 작업을 이제는 AI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많은 실제 업무 영역에서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하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표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만 제시를 드리면 뭐 좀 신뢰성이 좀 많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지표를 보여드리면 이 지표는 그 챗GPT를 만든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GDPVal이라고 하는데 GDP는 이제 말 그대로 이 경제 지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그 어떤 뭐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이제 시험 같은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법률 문서 작성이라든가 뭐 엔지니어링 설계라든가 이런 이제 정말 현업에 있을 법한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업무들에 대해서
AI 에이전트를 시키면 얼마나 잘할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여기서도 전문가 수준에 꽤 멀지 않은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작업을 전문가랑 사람한테 시킨 다음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동점이면 이제 이게 50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델이 거의 48점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실질적인 업무에서 사람 수준이 이제 거의 되었다라는 거고, 이것도 이제 또 다른 크로스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50을 넘는 거는 정말 몇 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표도 올해만, 그러니까 1년 새에 지금 3배가 올랐어요, 점수가. 그러면 이게 내년 뭐 내후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오늘 키워드를 생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제 생존의 문제에 조금씩 이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챗GPT 뭐 앱이 나와서 뭐 이렇게 유용하게 쓰네에서 근데 거기서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 그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런 큰 변화가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는 인텔리전스, 우리가 이제 지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무한히 싸지고 거의 공짜에 가까워지면서 그냥 틀면 나오는 세상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보화 시대의 정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정보화 시대 전에는 정보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죠? 양질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막 도서관에 가고 그 정보를 가진 전문가한테 가서 그 정보를 얻어내고 이러다가 정보들이 그냥 인터넷에 누구나 그냥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식으로 풀리고, 뭐 위키피디아 같은 사이트가 생겨서 누구나 양질의 정보를 만들기도 하고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인포메이션 언 탭이었거든요. 틀기만 하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혁이 일어났죠. 근데 20-30년 후에 AI 시대에서는 이제는 그 지적인 작업, 지능이 바로 무한히 공짜가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AI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래서 수도를 틀면 이 AI의 그 지적인 작업들이 막 콸콸콸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한번 나타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AI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지식 작업, 지적인 작업이 이렇게 공짜가 되면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줄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는 AI가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어떤 뭐 도구를 넘어서서 새로운 노동력으로 이제 부상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방문하셨죠.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그 대표가 올 초에 CES라는 행사에서 이제 무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업의 IT 부서는 AI 에이전트의 인사 부서가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좀 잘 해석이 되시나요? IT 부서가 인사 부서가 된다고?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잘 해석을 해보면 결국 AI 에이전트가 새로운 노동력이라고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노동력이기 때문에 인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채용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일 잘하는지 어떤 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잘 일 못하면 뭐 자르거나 뭐 일을 더 잘하면 더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AI 에이전트는 이제 기술이니까 그걸 이제 IT 부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올 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이 얘기를 듣고 젠슨 황 같이 되게 비전을 바라보고 10년, 20년 미래를 그리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하면서 이제 끄덕끄덕 되게 멋있는 말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올해 이제 5월에 우리 그 코로나 시절에 백신 만드는 걸로 유명했던 모더나라는 제약회사 아시죠? 모더나가 이제 이 기술 부서랑 인사 부서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얘기했던 그 10년, 20년 뒤에 비전적인 이야기일 줄 알았던 게 한 3개월 만에 실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더나는 이 두 부서를 통합하는데, 뭐 이 중에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어떤 기술 부서랑 인사 부서는 거리가 굉장히 먼 부서입니다. 별로 안 친해요. 전공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거리가 멀고 별로 이렇게 가까운 부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더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부서가 하는 일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AI 노동력이냐 사람 노동력이냐면 다르지 근본적으로 노동력 관리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면서 모더나는 이제
뭐 그 3천 명의 사람 직원과 5천 개의 AI 에이전트가 같이 일하는 이 하이브리드 사람 AI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들으시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에이전트가 뭐 사람도 아닌데 왜 무슨 뭐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업들에서는 이걸 정말 노동력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력에 기대하는 업무들을 얘가 이제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그게 이제는 점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나옵니다. 이 에이전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얼마 전에 나온 이 스탠포드에서 일어났던 연구인데요. 이 스탠포드 연구자들이 이제 에이전트들로 연구소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나의 에이전트가 얼마나 작업을 잘하나도 보지만 에이전트들한테 각각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이 그 코로나 항체 같은 걸 만드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그 연구소니까 뭐 어떤 AI는 이제 면역학 전문, 어떤 AI는 어떤 뭐 실험 전문, 어떤 AI는 뭐 AI 전문, 어떤 AI는 뭐 시뮬레이션 전문 이런 식으로 업무를 다 부여하고 이 수십 개의 AI 에이전트가 연구를 이제 서로 협업하면서 진행하도록 연구소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소 전체에 사람은 한 명만 있어요. 연구소장. 인데 연구소장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듭시다 라고 이 그 목적을 던져주는 역할이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에이전트들이 해요.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연구도 수행하고 가설도 세우고 실험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한 다음에 심지어 미팅을 합니다. 에이전트들끼리의 미팅이 있는데 에이전트들끼리의 그 회의가 상상이 잘 가시나요? 어떤 그림일지? 에이전트들끼리의 미팅은 시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1분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미팅에 늦게 오는 사람이 없고 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정보를 막 동시에 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서로 뭐 질문이 필요하면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미팅이 되면서 실제로 정말 치료제로서의 가능을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이전트들끼리 정말 연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어떤 사회 실험이죠. 일종의 이 에이전트들끼리 뭉쳐서 조직처럼 동작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준 사례인데 일단 그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위기의식을 약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는 기술이 되게 뭐 유용하게 잘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다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의 일을 거의 대체하는 수준으로 아니면 나보다 더 내 일을 잘하는 수준으로 이게 갈 수 있구나. 심지어 에이전트들끼리 조직을 이뤄서 사람이 없이도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일단 약간 위기의식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되게 좋기도 하면서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 보면 근데 좀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 뭐 대단하긴 한데 정말 에이전트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가, 제대로 일을 잘하나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들이 AI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죠? 프로그래밍 작업할 때 AI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개발 업무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연구자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숙련된 개발자들을 연구실에 불러서 실험을 하면서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 것 같은지 예측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제학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AI를 쓰면 개발자들의 업무 시간이 줄어들 것 같냐? 그랬더니 40%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고 AI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실험에 오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시간이 20%가 늘어납니다. 그거 되게 좀 의아하죠. 그죠? 이게 여태까지 지금 AI가 엄청난 것들을 한다라고 제가 계속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AI를 썼더니 막상 작업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은 그러니까 AI를 안 썼을 때 예측과 결과입니다. 그 예측과 결과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제 결과가 시간이 오히려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AI를 쓰는 경우에는 예측이 이제 굉장히 그 낙관적입니다. 그죠? AI를 쓰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초록색 왼쪽에서처럼. 근데 실제 AI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간이 훨씬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AI는 생성을 굉장히 한 번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코드 읽는 거예요. 내가 짠 거 아니고 남의 코드 읽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AI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틀린 것들이 들어가고 검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성은 빨리 되지만 검수가 빨리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놓치는 게 생겨서 이거를 고치느라 시간이 다 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과 AI의 관계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면 AI가 들어와서 그거를 고치는 그림을 우리는 보통 떠올려요. 그죠? AI 어시스턴트가 우리의 부족함을 뭔가 메꿔주고 이러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실제 현업에서 일어나는 일은 AI가 일을 하고 사람이 AI의 실수를 열심히 찾아서 메꿔주는 게 현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꼭 아름답게 사람과 AI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AI 시대에 배워 나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또 학습을 해나가는가? 사전 질문도 보니까 뭐 이 청소년들 아니면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 아니면 진짜 내 직업이 안전한가? 다른 직업을 생각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담은 그런 질문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킬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역량을 그러면 AI 시대에 어떻게 좀 잘 관리하고 다듬고 키워 나가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 개의 C, 3C 프레임워크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스킬 코드라는 책을 쓴 맷 빈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그 발표를 한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인간이 어떤 역량을 쌓고 스킬을 쌓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C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뭔가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죠? 너무 쉽고 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 단계 점점 더 도전적인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컴플렉시티. 너무 이 그 문제집 속에만 나오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뭐 사무 업무 하나만 하더라도 고려해야 될 게 수십 가지입니다. 그런 맥락들이 담겨 있는 복잡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커넥션, 연결인데요. 사람의 어떤 연결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초보자면 전문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멘토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구성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 이 AI 시대에 이 3C를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외과 수술실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실을 생각해 보면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 의학 드라마 같은 그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 외과 의사들이 이제 수술 집도를 하면 옆에 그 레지던트들이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죠. 그러니까 레지던트들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옆에서 이제 엄청 잔소리 듣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일들이 돌발 사건들이 터지고 이러면서 밤을 새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과 의사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 수년간의 도제식의 이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수술의 학습 방법이죠. 근데 이 로봇 수술이 들어오게 되면 이 그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로봇 수술이 들어오게 되면 이 환자 몸이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환자 몸에 의사들이 손을 직접 댈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정교한 작업들은 로봇 팔을 조작해서 로봇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럼 뭐를 하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 수술을 도입을 하면 수술 시간도 단축되고 수술 경과도 좋고 뭐 수십억의 투자에 대한 마케팅도 병원들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레지던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레지던트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뭐 화면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뭐 보조를 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병원들은 이제 레지던트들을 수술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레지던트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학습을 할 길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C가 깨지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난이도의 복잡한 문제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접할 길이 없고 실제 상황에 그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수십 가지의 일들을 내가 체험할 길이 없고 우리 선생님 얼굴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3C가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외과 의사는 어떻게 스킬을 배우고 탄생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지금 레지던트들이 실제로 그림자 학습을 합니다. 그림자 학습은 뭐냐면
실제 이거를 제대로 수술실에서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하고 유튜브에서 학습을 해요. 의사들이 유튜브에서 수술을 학습한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유튜브로 학습을 한 외과 의사한테 나의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나는 맡길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AI나 로봇을 학습 상황 혹은 업무 상황에 도입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AI가 사람의 정말 이 반복적인 작업만 가져가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같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스킬에 대한 부채가 생기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병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술 경과가 좋고 시간이 빨라져서 좋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잃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제대로 된 외과 의사를 더 이상 배출할 수가 없어지고. 근데 우리 다양한 조직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조직들이 단기적인 목표들을 보고 AI를 도입을 해요. AI를 도입을 하면 인력을 30% 감축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이 업무에 이걸 자동화할 수 있어. 그런데 잘 뜯어보면 이제 그 조직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조직은 더 이상 이제 신입을 뽑을 필요가 없네 하면 이제 채용을 안 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면 5년 뒤 10년 뒤 우리 조직을 리드를 해야 되는 이 리더들은 그럼 어디서 우리 조직의 이 문화와 업무를 배워서 올라올 수 있는가? 성장의 사다리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조직 차원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AI랑 같이 학습하고 일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AI랑 함께 코딩을 하는 8살짜리 아이의 이제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아이가 이제 해리포터랑 채팅하는 이 채팅 앱을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한 45분 만에 AI랑 대화형으로 하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 보통 이제 복잡한 이 프로그램 그 코딩 언어도 배우고 뭐 논리도 배우고 해가면서 알고리즘도 짜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요즘 나오는 프로그래밍 도구들은 옆에 이 채팅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현해줘, 아니면 이거 설명해줘,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뭐 이유 찾아서 고쳐줘, 이런 식의 작업을 AI한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AI랑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집중을 해서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dd a text box. Now we have this. Apply, accept it. 텍스트 박스를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So now it's gonna have like a little lightning bolt. 이제 번개를 하나 넣고 싶어요. Hopefully this works. If it does work, it's gonna be so cool. 그래서 AI한테 I'm 시킵니다. gonna say hello. 그랬더니 번개가 나왔죠. So, oh wait, I need to change to nothing for the background. 배경을 바꾸고 싶습니다. Can you have 말로 하는 거죠, 원하는 걸. speaker and can they move? Okay, now this is 그럼 good. AI가 코드를 So what I'm 만들고 gonna do is accept it. 쭉 훑어보고 Any errors? No. 결과를 확인했더니 배경이 바뀌었어요. There. Now they move. So hi, I'm Faye. 그래서 And 이렇게 then 채팅을 했더니 it will say. 해리포터가 이렇게 답을 해주는 이 앱을 얘가 45분 만에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산학부 교수고, 저도 이제 뭐 제 수업에서 과제 뭐 프로그래밍 하는 과제도 내고, 저도 이제 9살짜리, 6살짜리 아이의 아빠기도 한데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좀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를 얘가 8살짜리 아이가 45분 만에 한다고? 그죠? 이런 결과물을 내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프로그래밍 막 문법부터 배워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워야 이런 앱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한다는 게 일단 대단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프로그래밍에 애가 푸자라도 아는 앤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는 거의 AI한테 시킨 다음에 결과만 체크해요. 안에 이게 막 코드가 제대로 됐는지 뭐 알고리즘이 짜여졌는지 이런 거는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게 꼰대 팀장님처럼 일을 해요. AI한테 일 시킨 다음에 AI가 열심히 해옵니다. 결과를 해와요. 그러면 사실 내용은 잘 보지 않아요. 디테일을 보지 않고 그냥 결과가 잘 나왔나, 결과만 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넘어가고 다음 거 하고, 안 들면 다시 해와 이럽니다. 근데 이게 8살짜리 애가 팀장이에요. AI 조수를 데리고 같이 일하면서 팀장처럼 일하고, 얘는 굉장히 업무 지시를 잘합니다. 그죠? 원하는 거를 딱딱딱 설명해요. 그죠? 그래서 AI가 이렇게 해내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그 AI 네이티브 세대가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AI랑 뭐를 같이 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이 AI랑 모든 일들을 같이 하면서 성장을 하는 세대들이 지금 무럭무럭 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면 막 10년, 20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졸업생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AI 없이 프로그래밍을 배워보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곧 채용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죠?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 AI 없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AI 네이티브 세대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제 프로그래밍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신난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팀장이 되려면 사실 업무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또 지시도 잘할 수 있고 체크도 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배경 지식이나 업무 이해는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일도 기획하고 설계도 하고 이제 지시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정말 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작업을 하죠. 뭐 보고서를 쓰고 코딩을 하고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결과물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검증하고 소통하고 뭐 피드백을 주고 보고를 하고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AI가 이 가운데 실행 영역을 거의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양쪽 끝으로 밀려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밀려난다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운데에 복잡하고 지겨운 작업을 안 해도 돼서 진화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업무가 점점 이 양쪽 끝으로 간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올해 이제 이런 발표를 합니다. 2025년은 이 선도 기업이 탄생하는 해다. 이런 기업들은 AI를 단순히 조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팀원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사람 리더가 있고 AI가 이 대부분의 오퍼레이션, 아까 그 중간 단계에 보여드린 실행 작업을 대부분이 AI가 하는 그런 조직으로 선도 기업들은 진화하고 있다. 그게 기업의 미래다라는 식의 이제 보고서를 올해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면 이 업무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성이 어렵죠. 그죠? 맨날 흰 화면 해놓고 뭐부터 써야 되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고프고 막 이런데, 생성을 하고 나면 그래도 검증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검증할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기대를 하죠. 생성의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되니까 생산성이 3배나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은 빨리 되지만 검증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죠? 아까 우리가 짜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검증이 오래 걸리고, 그게 또 진짜 현실은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죠. 그러니까 했다가 AI가 90%는 괜찮은데 10% 뭔가 이상한 게 다시 시키고, 또 했더니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혼자 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랑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입코딩, 그러니까 말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말로 원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키워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이제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고, 사용자가 이걸 이제 몇 개를 탐색을 하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을 강조해줘 이야기를 하면 강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와서 저희 툴을 써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아니면 그냥 진짜 프로그램 코드를 짜서 하는 상황을 비교를 했는데 문제 해결도 더 많이 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더 다양한 요소들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학습에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이제 약간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 거죠. 뭐가 떨어지냐면 시간이 갈수록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아니 문제도 더 많이 풀고 빨리 푸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었던 개발자 도구를 썼을 때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요. 근데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 AI 툴을 썼을 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로 이게 돼서 너무 편하고 좋은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고치고 싶고 더 고급의 것들을 내가 해보고 싶은데 계속 AI한테 말을 해서 해야 되니까 답답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건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10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시험을 봤어요. 이쪽 그룹한테는 AI를 줍니다. 시험을 보는데 AI랑 같이 풀어도 돼 라고 하는 거고 이쪽 그룹은 그냥 원래대로 머리를 써서 풀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뭐 놀랍지 않게 AI를 쓴 그룹이 더 점수를 잘 받았죠. 근데 이제 연구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끝내지 않죠. 이 녹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AI를 이번에는 빼서요. AI를 요 그룹에서 뺐고 숫자를 바꿔서 시험을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게 뒤집히죠. AI를 썼다가 안 쓴 그룹은 점수가 더 낮아집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AI를 사람들이 정답 검색기로 쓴다는 거죠. 우리가 AI를 썼을 때 뭔가 지식 확장이 되고 학습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학생들한테 AI를 쓰라고 하면 빨리 최단 시간을 투자해서 답이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학습 설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툴을 주고 누구라도 그 정답 검색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그 AI를 활용한 학습 경험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학생들한테 줄 거냐, 아니면 스스로 AI를 쓸 때 나는 AI를 정답 검색기로 쓰는지 성장의 생각의 확장의 도구로 쓰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무력감을 이야기를 해요. 숙제 같은 거 하고 막 코딩하는 거 AI가 너무 잘하니까 좋은데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는 거죠. 무력합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이거 취직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자기 효능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이 근데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실패하지만 실패해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신뢰감과 효능감이 생긴다. 근데 AI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이 자기 효능감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는 그 그림을 100년 뒤를 상상해서 교실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어떤 화가가 이제 프랑스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어떤 그 반장 같은 아이가 그 교과서를 막 기계에 넣고 이렇게 돌립니다. 선생님은 이제 책을 막 넣고 있어요, 기계에. 돌리면은 이게 뭐 전선 같은 걸로 연결이 돼서 학생들 머리에 이게 다 이렇게 심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의 미래인가, 100년 뒤를 바라본 교육의 미래인가 했는데 사실 지금 이 AI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사실 동작을 합니다. 물론 형태는 좀 다르지만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주고 기계가 열심히 이거를 처리를 하고 학습을 해서 각각의 우리 머리에 되게 이제 심어주는 거죠.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화된 튜터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인화의 모습인데 여기서 여전히 내 학생들의 모습은 수동적이에요. 그죠? 그냥 주는 것들을 받아서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AI랑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냥 AI를 정답 검색기로 쓰면 내 역량, 내 스킬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존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내가 학습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이 처음에는 의존을 좀 하지만 이게 점점 필요 없어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져서 나의 스킬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보통 학습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는 같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도 더 고급의 활용을 하고, 왜냐하면 AI라는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활용을 하면서 나랑 AI가 같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이제 좀
제가 늦었는데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제 이 완벽의 시대, 그러니까 AI가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침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넘는 이 크로스가 일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그럼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럼 왜 이 완벽에 대한 동경을 하는가,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 계속 더 많은 것들을 기계가 혼자 할 수 있게, 사람처럼 할 수 있게 지금 기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완벽이라는 것이 가치를 갖는 것은 뭔가 이게 불가능해 보이거나 엄청 어렵고 엄청난 노력이나 비용이 필요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동을 느끼고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 김연아 선수가 막 그 무대를 완벽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는, 로봇처럼 막 짜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못 느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느끼는 거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노력이나 이 얼마나 많은 그 실패를 했을지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지금 이 AI가 어떻게 하면 이제 보여주는 것은, AI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충분히 하면서, 기계가 못하는 것들을 사람이 메꿔주는 식으로 지금 이 사람과 AI의 관계가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 중심으로 기계가 못하는 걸 그냥 사람한테 남겨두는 거죠. 근데 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학습하고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남겨두고 그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자동화를 하고 AI한테 주는 식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 없는 이 완벽한 AI의 결과물들이 범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터넷상에 반 넘는 컨텐츠가 AI인데 사실 그중에 쓰레기 컨텐츠가 너무 많고, 이 슬랍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좀 많이 부상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SLOP 뭐냐면 AI로 만들어진 아무 그 알맹이 없는 무의미한 컨텐츠를 슬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챗GPT한테 뭐 시켜보면 말이 막 청산유수로 막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그럴 듯은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범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완벽한 컨텐츠거든요.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 주제에도 너무 잘 맞는데 의미가 없는 완벽함이죠. 그래서 완벽함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완벽이 우리가 기본치가 된다면 이 실패하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만의 이 의미 있는 불완전성,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나의 의미를 갖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올까 했을 때, 나는 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치, 나만이 던지는 어떤 질문, 나만 가지고 있는 뭐 호기심, 그다음에 의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기계는 적어도 현재 자기가 갖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AI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연구실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꼭 이야기를 하는 그 문구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가장 이 문제 속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게 이제 아까 그 3C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면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하고 자주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천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AI처럼 더 안전하게 많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해주는 것,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장인데 이제 제 그 박사 지도 교수님이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저의 박사 과정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엄청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막 연구를 한다고 박사 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금방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봤더니 벌써 남들이 다 해놓은 것 같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뭐 논문이 떨어지고 80%의 시간을 이 바닥에서 보내다가 졸업 직전에 이제 올라와서 논문도 좀 나오고 졸업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80%를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의 시간이거든요. 논문도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기분도 늘 다운돼 있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써주신 단어는 호기심이었어요. 이 80%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호기심이다. 그래도 네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걸 이겨냈다 라는 거고, 결국 AI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나만의 질문, 나만의 가치, 관점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 AI랑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이 생존의 키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값싼 지능의 시대에 네, 저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최신의 사례들과 객관적인 근거에 더해서 아주 영감을 주는 이미지를 더해 발표해 주신 김주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교수님을 그냥 떠내보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2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빠르게 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저기 뒤로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너무 강연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완벽한 AI 시대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AI가 만든 문서를 구분해내는 또 그런 AI 시스템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아마 뭔가 너무 완벽하다거나 왜냐하면 제가 AI한테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한번 물어봤더니 너무 완벽하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까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글을 드릴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AI가 만든 어떤 창작물을 구분해내는 또 그런 AI는 사실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게 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렇게 무용한 완벽함하고도 혹시 좀 맞닿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런 무의미한 완벽함, 의미 없는 완벽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AI가 유독 많이 쓰는 어떤 단어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가, 아니면 진짜 그럼 정말 완벽한가, 아니면 이제 AI가 그 텍스트 같은 걸 생성할 때 자주 쓰는 어떤 흐름이라든가 구조를 갖췄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보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접근인데, 근데 그것마저도 AI가 굉장히 잘 뛰어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는 또 일부러 완전하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AI가 음성으로 하면 옛날엔 되게 기계음으로 누가 들어도 기계 같이 들렸는데 최근에는 더듬는 것까지 자기가 넣어서 음성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구분해내는 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AI가 했냐 사람이 했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구분이 애매한 게 사람이 AI를 써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그 중간에 어딘가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이제 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AI를 어떻게 써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그게 이제 내 의지와 부합하는가. 그래서 이 정말 의미 없는 이 완벽한 컨텐츠들을 범람하는데 내가 더 기여하는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나만의 컨텐츠를 어떻게 좀 가꿔 나갈까? 좀 뭐 그런 관점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자리에서 너무 열렬하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강해. 제가 늦게 들었지만은 우리 김주호 교수님 강의가 워낙 유명하시니까 제가 김주호 교수님 제가 신인 교수 오시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신인 교수님이 하버드 출신이에요. 젊은 출신인데 그래서 완전 아메리칸이야.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카이스트 오고 싶으냐 그랬더니 김주호 교수하고 같이 연구하고 싶어서 카이스트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잘 있어요 지금? 잘 계십니다. 네. 잘 보살펴야 돼. 몇 년 됐죠? 부임한 지? 그분이? 한 2년, 3년. 예. 실망하지 않게. 예.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그 어디 외부에 논문 제출하는데 그 히든 마크 넣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AI 리뷰어를 쏘겠잖아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우리 문명사 쪽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뭐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되냐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AI가 AI를 속인 거야. 그동안 속인다는 걸 인간만이 했어요. 인간끼리.
근데 이제 AI와 AI가 속이고 또 AI가 인간도 속이고 뭐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문명사 쪽으로 야 이게 새로운 이제 지평이 열리는 거죠. 이제 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런 시대에 그러면 이제 전망을 어떻게 사시는지 오늘 이제 실패의 날이니까 그 속인다는 건 속인 것에 넘어가는 건 실패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 AI 개발하는 사람도 어떻게 또 해야지 그게 AI가 실패를 막는 쪽에 예방하는 쪽에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좀 인사이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AI를 속이고, AI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AI를 속이고, 또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이제 이 속임의 수도 너무 이제 다양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저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윤리 교육 이런 거 하면 뭐 그냥 뭐 정직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데 이제 윤리 교육도 굉장히 AI 시대에 맞게 좀 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뭐 AI를 속이는 이런 그 패턴들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그거에 내가 또 속지 않고 내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기술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뭐 속이는 패턴을 뭐 보완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게 결국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글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이제 AI랑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AI만 소통할 수 있는 AI만의 언어로 AI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 언어 모델의 기술이 무서운 것은 그냥 사람의 기존의 언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 AI가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총장님 말씀 주신 사례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AI도 읽을 수 있고 AI도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는 굉장히 복잡성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AI랑 같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뭐 그런 것 자체에 대한 좀 성찰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교육과 뭐 그런 것들 관련된 뭐 기술과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뾰족한 답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무의미한 완벽한 시대, 무의미한 완벽을 추구하는 시대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불완전함에 대해서 어떤 영감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김주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